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그 반도체 산업 업황이 일단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좀 보면은 그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라는 용어,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떻게든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하게 표시를 해왔잖아요. 근데 미국의 지금 그 미국과의 갈등으로 이게 이제 무산되는 위기에 있는데, 일단 현재 그 글로벌 반도체 상황을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래서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중국을 갔습니다. 아, 그래서요? 가보면 뭐 샘플도 안 나와 있고요. 약간 또 뭐 최근에 파운드리 가지고 또 약간 사기친 기업도 있죠. 예. 20조인가 뭐. 예, 그래서 중국이 보면 이제 특히 기획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펀딩 받고 그걸 또 서비스 용역 구축해주고 공장망 짓고, 그래서 약간 좀 가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괜찮은 기업들도 있죠. 뭐 파운드리에서는 SMIC가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었고, 그리고 하이실리콘도 상당히 괜찮은 팹리스 회사였고, 다만 이제 메모리 굴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들은 조금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물론 YMT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칭하유니 그룹이 상당히 공을 들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품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YMTC, 그 다음에 SMIC, 하이실리콘, 그리고 기가 디바이스라는 회사, 이런 기업들은 나름 경쟁력이 있는데 그 이외의 기업들은 제가 봐도 의문표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 4개 회사들이 중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기가 디바이스를 제외하고 SMIC하고 하이실리콘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했고, 그래서 제일 대표 기업을 파운드리랑 팹리스 1등 기업을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하웨이 제재하면 하이실리콘이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좀 강한 애들부터 먼저 좀 공격을 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뭐 YMTC 같은 경우에도 랜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뭐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대만의 그 디지타임즈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YMTC 제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최소한 향후 5년간은 상당 부분 좀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굴기가 이제 제조 2025 할 때 중국이 이제 제일 크게 신경을 썼던 게 이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노약치를 주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우거지로 뭐 일단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을 좀 고치는 게 이제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정도로 제재를 한다면 향후 5년간은 뭐 결국 장비하고 웨이퍼를 안 주면 못 만듭니다. 그건 다 미국 회사들인 거죠? 장비는 뭐 식각, 정착,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랜 리서치도 있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 그 다음에 노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ML이 거의 시장을 제패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회사긴 하지만 미국의 기술들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텔이라는 기업도 어쨌든 뭐 제일 대표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장비 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공급을 안 하면 생산이 힘들고요. 또 여기에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12인치 웨이퍼를 못 구하면 또 생산을 못 합니다. 근데 뭐 미국 기업은 웨이퍼 계산은 없지만 일본 기업들이 뭐 시네트든 뭐 썸코든 아니면 한국의 SK 실트론이든 독일의 실트론이든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제재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미국 상무부에 또 그거를 또 어쨌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던 일본의 소재 수출 금지, 저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못 건드릴 거다.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가까운데 그러면 아마존, 애플 아니면 뭐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아마 일본 정부에 이제 되게 질책을 했겠죠. 근데 뭐 결국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정말 제재하려면 상당히 또 뭐 할 게 많습니다. 소재부터 웨이퍼부터 뭐 장비까지. 그러면 뭐 굴기를 많이 만들 거고, 팹리스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팹리스가 또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데 파운드리 할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중국에서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자 상상 속에서만 제품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뭐 메모리 굴기는 이미 꺾였고, 이제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메모리 굴기까지도 상당히 좀 훼손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장비 만들고 중국에서 소재 만들고 웨이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죠.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고. 근데 그게 참 장기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 일본하고의 문제, 그 반도체 소재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산화를 하자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그 뭐죠, 운명을 걸고 막 몰입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이번 기회에 어떤 국산화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자립을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약간은. 그건 이제 정말 누구나 이제 해줄 수 있는 답이죠. 그래, 내가 이제 스스로 만들자.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손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1년, 2년, 3년은 상당한 격차잖아요. 예. 늦춰진다는 건.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몇 년의 세월을 잃게 되면은 예. 지금의 격차도 큰데 더 벌어지는 예.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훨씬 더 성능 좋고 더 전력 소모 적고 더 싼 제품을 외국 기업이 만드는데 그걸 안 쓰는 것도 그것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그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 그 결국은 그 뭐 화웨이 제재 다음에 SMIC 제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 뭐 지금 뭐 앱 서비스들까지도 전부 공격을 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미국 대선 이후에 예. 이게 봉합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누가 됐을 때 그게 봉합이 될까?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 뭐 인권까지도 예. 해서 더 힘들 거라는 시각도 있고,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제 안 될 거니까 오히려 이제 더 세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그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제조 2020을 필두로 해서 중국이 했던 간행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푸젠 진화라고 있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을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가 디램도 안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어디에 소송 걸었는가 하면 저기 우리 그러니까 복권성에 있는 그 법원에다가 마이크론을 제소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기술을 훔쳤지. 훔친 사람이 제소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이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봤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특히 기술 훔치기, 그리고 중국은 이득을 취하는데 외국 기업은 희생만 하는 그런 식의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은 많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제재를 풀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좀 궁금한 게 SMIC 제재로 이제 한국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제 뭔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파운드리 쪽은 SMIC의 이제 팹을 봐야 됩니다. SMIC가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쪽에 300mm 10인치 팹이 있고, 텐진, 상하이, 베이징에 이제 8인치 팹이 있는데요. 제품별로 좀 다르긴 한데 만드는 제품들이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만들면 오메가 이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 이하 만든다고 하면 뭐 DB 하이텍이든 뭐 UMC든 대만에, 그리고 뭐 우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든 아니면 키 파운드리든 이런 기업들은 좀 반사익을 받을 거고, 삼성은 오메가보다는 더 높은 뭐 지금 108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 삼성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지문인식 센서 이런 거는 뭐 삼성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받을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노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기가 디바이스라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SMIC를 통해서만 파운드리를 했어요. 이제 그 물량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받을 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만의 윈본드 같은 회사가 받을 거고, 그리고 SMIC랑 그 대만의 이제 세계 4위 회사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UMC라고 있는데 보면 공정도 비슷하고 믹스도 비슷해요. 지역별 판매도 비중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UMC 같은 경우에도 반사익을 받을 거고, 근데 다만 삼성하고 TSMC는 특히 첨단 공정은 뭐 걔들도 원래 못했기 때문에 그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EUV가 적용되는 7나노 이하는 아무 상관이 없고, 14나노 이상 공정에서는 반사익을 정말 받는 기업들은 뭐 TSMC가 아니라 좀 작은 회사들이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만의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UMC, 윈본드, DB 하이텍 한국 기업이지만 요 세 개가 저는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우리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그 이 파운드리 업체로서 세계 1위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우리 뭐 삼성도 이제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기술 격차라는 게 있나? 혹은 뭐 단지 어떤 뭐 장비의 차이일 뿐인가? 그 규모의 차이. 네, 어떻게 경쟁력을 볼 수 있을까요? TSMC는 이제 법이죠. 네? 마켓시어 50%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운드리만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축적되어 있는 그 기술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뭐 IP 라이브러리 아니면 걔들의 VGA라고 해서 Value Added, 하여튼 그 VGA라는 그 자체적인 그런 아니요, VCA네요. Value Chain Aggregator 뭐 이런 그런 파트너십도 많고, 또 자동차든 뭐 IT든 모든 영역에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단순하게 양산 공정 뭐 3나노 갔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나노 간다 뭐 이런 단순한 공정상의 그거보다도 축적된 IP와 또 파트너십, 여기서 생기는 그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그 삼성이 이제 다른 무기로 잡아와야죠. 왜냐면 뭐 좀 좋은
제품 가격으로 파운드리 피를 좀 매력적으로 해서 공정 수율은 높이면서 서비스 차지는 좀 적게 받는 형태로 해서 이제 MS를 높이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지만 TSMC만 반드시 고집하는 그런 파트너사들도 되게 많고요. 또 TSMC 저도 자주 하여튼 다양하게 서로 미팅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하나 보더라도 오토모티브 관련된 플랫폼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저런 제품까지도 파운드리 하나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레이더, 자동차에 레이더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라이더도 들어가고 다양한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단한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거기까지도 되게 디테일하게 정말 소형이잖아요. 예, 모든 그래서 소량. 최근에 이제 NXP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하노 파운드리는 당연히 이제 TSMC고 우리 이제 테슬라도 보면 이제 FSD라는 그런 GPU를 만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파운드리를 하는데요. 이제 2021년에는 이제 TSMC 보면 요즘 오토모티브에 엄청나게 오토모티브 파운드리에 상당히 좀 전사적으로 좀 할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소스를. 그래서 정말 기술의 흐름도 잘 읽으면서 또 고객의 요구하는 스펙을 또 맞춰주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다양한 파트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은 단순하게 생산 공정 쫓아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장벽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반도체 산업 가운데서 이 파운드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갑자기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최근 1, 2년 사이에.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세상에 이제 저전력 수요가 많아졌죠. 전기차든 예를 들어서 서버든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그 흐름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 사용,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속도의 향상 이런 거를 하려면 좀 더 미세화된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정 제품들이 그러니까 프리미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큰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런 서버 쪽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든 향후에 또 우리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든 아니면 스마트폰도 보시면 이제 정말 이게 스마트폰 스펙이 PC보다 더 높아요. 아니, 노트북 사면 8GB인데 스마트폰은 12G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주 프리미엄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같이 커지고 있죠. 서버, 스마트폰, 자동차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프리미엄 반도체 수요가 같이 늘면서 바운더리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약진을 할 것인지가 삼성전자 어떤 밸류를 좀 더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CPU 같은 제품을 바운더리를 좀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정 경험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삼성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GPU는 많이 삼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CPU, GPU 그리고 어쨌든 근데 또 바운더리가 보면 칩 성능이 좋아도 패키징을 잘못하면 또 성능이 또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같은 후공정 쪽으로도 좀 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투자할 자금은 넉넉하지 않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네. 잘 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서버용 D램 고정거래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4분기에도 좀 더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좀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차트도 보고 어쨌든 자본시장이 있으니까 이제 가격은 항상 이제 차트를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차트를 보면 106불이 바닥이었거든요. 서버 32GB 모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106불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06불까지 가면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터치를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2불이거든요. 여기서 한 110불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110불 근처 오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가격에는 다 삽니다. 왜냐면 이게 76% 빠진 가격입니다. 이게 고점 대비 106불이라는 그 가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왜냐면 서버 회사들도 결국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회사가 있고 전문 서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 EMC, HP, 네노모 같은 전문 서버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발주할 때 그거를 ODM하는 서버 회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도 이제 그 상황을 알거든요. 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너희들도 편의를 많이 봐줬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불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110불 내에서 아마 이번 서버 디램 사이클은 바닥을 잡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7, 8% 좀 더 보수로 보면 한 10% 이상 빠지고 그냥 마감되는 사이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도가 이제 빅 시즌이 열리면은 이제 다시 상승세로 올라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인텔의 신규 서버 CPU가 어쨌든 10나노 제품인데 그게 이제 기존에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중간 제품이 일부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 쿠퍼레이크라는 제품이 이번에 좀 약간 스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아이스레이크부터는 이제 메모리 채널 자체가 많이 붙기 때문에 6개 채널이 8개가 되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D램의 빅그로스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그런 신규 CPU가 가져오는 그 효과, 그 다음에 교체 주기가 좀 지난 제품들이 많아요, 이미. 그래서 아마존이 급하게 지금 또 발주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1년에는 정말 그런 교체 주기랑 신규 CPU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언택트라는 큰 트렌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뭐 서버 쪽은 상당히 또 좋은 사이클이 형성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 차이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확확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 잘 될 때는 막 수조 원 뭐 이렇게 이익이 나지만 또 안 좋으면 수조 원의 또 적자를 내기도 하고. 예. 삼성전자는 사업 다각화가 돼 있어서 좀 걱정이 덜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106불, 뭐 100불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적자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디램은 적자 안 납니다. 아, 네, 원가 구조가 넘버 2인데요. 세상은 항상 넘버 2까지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는 안 될 거고요. 뭐 낸드는 뭐 적자는 나지만 그래서 뭐 제가 봐도 디램은 그래도 뭐 100불대 가도 원가 절감도 하고 또 기본적인 또 1, 2등은 다 먹고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적자까지는 안 갈 거고요. 디램은 뭐 안 나와도 20%대 영업이익률은 뭐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은 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불과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일본의 그 반도체 회사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정말 춘추전국 시대였잖아요. 예, 예. 전 세계가 전부 막 적자 나면 엄청나게들 각자 적자 나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이크론까지 빅3로 지금 재편이 된 건가요? 예, 예. 이러한 어떤 환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혹은 뭐 뭔가 뚜렷하게 떠오르는 어떤 강력한 라이벌들이 있는가, 신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사실 있을까요? 뭐 그 라이벌이 될까 걱정했죠. 뭐 저는 걱정은 안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디램 한다고 했을 중국. 때 디램 뭐 미국이 포기했고요, 일본도 포기했고 이제 하는 데가 미국, 일본은 아니고 독일도 포기를 했죠, 디램을. 그래서 이제 한다면 이제 중국 정도 하는 거고, 물론 대만에 가도 아직 작은 기업이 디램을 합니다. 나냐텍이라는 기업이 디램을 하지만. 그래서 디램 쪽에 들어올 회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많이 망해봤고 치킨 게임 늘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중국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뭐 미중 간의 그런 갈등 때문에 봉쇄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은 이 구조로 가고, 아니면 향후에는 이제 넥스트 메모리 반도체가 나올 수 있죠. 그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또 의미 있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넥스트 메모리라는 거는 지금과는 좀 다른 개념의 어떤 새로운,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경쟁력을 가진 예, 그런 디램과 낸드의 각각의 장점들을 결합한 제품들은 뭐 계속해서 차세대 메모리라고 계속 우리 다양한 서적에 많이 나오는데 뭐 일단은 지금 사이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 얘기니까.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내일 있게 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현황까지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예, 투자자분들, 특히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